안녕하세요. 강원도 전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40여일 남았나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입시가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로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요소는 대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수능만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혹은 넘어서기 전에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서류 기반 면접을 할 건 아니고 제시문 면접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챕터 1을 처음 만들어 놨는데요. 기출로 알아보는 면접 1강입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수업할지를 좀 살펴볼게요.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면접을, 이게 면접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대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논술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면접 유형이, 평가 유형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전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면 효율적일지,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채점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면접평가 유형입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 인문입니다. 자, 여기는 의예과죠. 이만큼 의예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자, 평가 유형을 보면요. 자, 특이점인 바로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거죠.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거죠. 보통은 대면 면접이잖아요. 지금 학생들과 제가 예를 들어서 앉아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처음 보는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이 녹화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 녹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면접 평가 방법은 뭐냐? 면접 당일날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디스플레이상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복수의 위원들께서 각자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평가를 통해서 채점 기준에 근거해서 점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가 내용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제시문, 오늘 다루고 있는 제시문 형태로 주어질 거고요. 자, 이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논리적인 사고를 표현해야 되고 그것을 창의적 입장에서 그 소통 과정을 자신을 표출하는 과정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까요? 자, 특이한 점은 현장 녹화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 녹화하는 거구나. 그냥 사람과 하는 것보다는 녹화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건 녹화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카메라를 갖다 놓고 내가 면접 연습하는 걸 실제로 찍고 리허설을 하고 나서 화면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시고 혹은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랑 삼각대 하나 갖다 놓고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을 갖다 놓고 친구가 발문을 해주면 혹은 발문을 띄워놓으면 그걸 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을 연습해 보는 것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연습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연습하기를 권유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제시문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면접 형태라서 제시문을 살펴볼 텐데요. 자, 볼게요. 제시문 자,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 구조가 재편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며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로봇은 본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나 이러한 소득 증가는 일부 상류 계층에만 편중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에 더 취약해질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시민의 존엄성,
그다음 안전, 기회를 보장하는 하나의 재분배 전략이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성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예방, 인적 자본 축적, 그리고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 사회적 연대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재교육을 위해 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중견 근로자에게 특히 큰 교육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적 자본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 보편적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도 기여한다. 선별적 재분배 전략은 빈곤을 증명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빈곤에 대한 비하의 시선과 낙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혁신적 전략은 경제적 회복을 키우고 사회 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며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결속력이 번성하는 사회를 조성하여서 모두에게 보다 공평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라는 제시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을 뒤에 가서 저희가 하나 확인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를 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옵니다. 모든 빈곤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도덕적 범죄이며 빈곤이라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원조를 받는 빈곤한 가족의 생활은 최소한의 신체적 생존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받지 않는 독립 근로자들보다 매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신문을 구독하거나 콘서트 티켓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인형, 구슬, 과자를 사서는 안 되고 아버지는 흡연과 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 예쁜 옷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필수적인 물품 이외에는 구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교회나 예배당에 현금을 드리거나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이들에겐 사치입니다. 관대한 지원은 이들을 빈궁한 현실에 안주하게 하며 일할 의욕마저 상실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빈궁이 대물림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조금 길어요.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다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여가 시간을 줄여서 돈을 버는 활동을 기꺼이 할 수 있다. 반면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가 시간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 제도로 빈곤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누군가의 여가를 압수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 한다면 같은 목적으로 누군가 번 돈을 압수하는 것을 합당하다 할 수 있을까?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표를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노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여가 시간에 노을을 즐기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자기가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노을 전체 두 쪽 중에서 두 쪽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분배론자들의 논의는 추가적인 노동 없이도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쾌락을 위해 더 일하고 그에 따라 돈을 더 버는 사람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째서 비물질적이거나 비소비적 욕망을 추구하는 일은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자신의 욕망이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서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만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제약은 더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역시. 자, 그러면 봅시다. 라 제시문입니다. 나중에는 하나씩 쪼개서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옵니다.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복지 혜택 정책을 아래 그림 1에 따라 운영해온 국가가 있다. 이 나라 국민은 소득이 없더라도 수준 G의 복지 혜택을 보장받으며 이 혜택은 소득 수준 30%까지 계속 증가한 후에 최대 수준을 M을 유지하다가 소득 100분위가 P를 넘으면 감소하여서 최상위 소득자에 이르러서는 복지 혜택이 없다. 이 국가는 최대 수준 M은 고정시키고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 G를 조정해 왔는데 G를 G-처럼 높이는 데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P를 P-로 당겨서 마련했다. 요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부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2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G값에 따라서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노동 의욕이 어떻게 달라진지 조사한 결과이다. 하위 계층은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국민을, 상위 계층은 소득 100분위가 P를 넘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보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보시면 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제시문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사회 현상적인 문제 제기 혹은 의견을 개진한 형태인 반면에 라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이 도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 그래프는 사실상 약간의 의도성이 있는 거죠. 에디터의 의도성이 있으니까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 보시면요. 자,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발문을 확인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나타나니까요. 자, 먼저 보시면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보시면 비교라는 거죠. 자, 이 비교라는 거고, 자, 여기서 어떻게 비교하라는 전제 조건을 줬습니다. 자, 전제 조건 확인해 볼까요?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러면 결국 가에서의 생각하는 원인과 나에서 생각하는 원인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을. 또 나에서 생각하는 원인과 나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놓자고요. 그러고 나서 본문으로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아마도 예상컨대 전년과 올해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향으로 나오겠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것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제시문 2번입니다. 자, 제시문 나와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평가해 보시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시문 나의 그림 위에 나타난 결과 이걸 캐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문제를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자,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제시문 1번입니다. 이 제시문 1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항 1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문 가와 나를 지금부터 각자 정리해보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논술과 똑같죠. 기본적으로 제시된 제시문 자체를 약간의 요약, 그래서 핵심 어휘가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시문 가를 보시면요. 아까 읽었던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자, 보세요. 자, 로봇의 색깔을 조금 바꾸고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구조가 재편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문장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봇을 그러니까 기술 발전 사회군요. 향후 기술 발전 사회가 되면 예전의 것으로는 안 돼. 자, 이렇게 하나와 두 개를 이야기했죠, 그죠?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부족도 생각하고 임금 하락도 사실은 체크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봇은 본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 자체는 증가가 된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러한 소득 증가는 일부 상위 계층에만 편중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 문제에서 제기하고 있죠, 문제를.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야? 보편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앞서 나온 것들은 다 요만큼은 문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다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 자, 그럼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소득의 재분배라는, 그러니까 이러한이라는 표지를 봐야겠죠.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문제제기 맥락에서 모든 시민의 존엄성, 안전, 기회를 보장하는 하나의 재분배 전략이, 아, 그렇군요. 그럼 문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소득의 재분배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성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방법론적인 봤을 때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걸 제공하는 거예요.
자, 빈곤의 예방, 인적 자본의 축적,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 사회적 연대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재교육을 위해 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중견근로자에게 특히 큰 교육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적 자본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자, 보편적 기본소득은 자, 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가 나오네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자, 이번에는 인간의 자유 증진에 기여한다는 또 다른 측면을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줘야겠죠. 자, 하나는 앞에서 나온 대로 약간의 어떤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자유증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볼게요. 자, 선별적 재분배 전략은 빈곤을 증명하여 혜택을 주어지므로 빈곤에 대한 비하인 시선과 낙인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를 해야죠.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만 도와준다고 합시다. 가령 교실 속에서 어려운 사람만 목 집어서 도와주면 그걸 받기를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상황을 노출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접근해야겠죠. 자, 이 혁신적인 전략은 앞에서 나온 이 혁신적 전략은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은 경제적 회복을 키우고 사회 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며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결속력이 번성하는 사회를 조성하여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키워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 형태로 제시문 나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러고 나면 1번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겠죠. 자, 모든 빈곤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도덕적 범죄이며 빈곤이라는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가장 핵심적인 건 선생님 첫 번째 문장을 일단 잡았는데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여기죠. 다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기울일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니까 네가 해결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군요. 그렇게 국가의 원조를 받는 빈곤한 가족들은 최소한 신체적 생존이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는 최소한의 수준을 해라. 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않은 독립근로자보다 매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받지 않은 노력하는 자에 비해서 압도적이면 안 된다. 라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들은 신문을 구독하거나 콘서트 티켓을 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인형, 구슬, 과자를 사서는 안 되고 아버지는 후병과 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는 제약 조건이 많은 거죠. 본인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 여기 나온 대로 예쁜 옷도 살 수 없고요. 필수적인 거 위에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치제를 쓸 수 없다는 얘기고요. 교회나 예배당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대한 지원은 오히려 이들의 빈궁한 현실을 안주하게 하며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궁이 되물림되고 이들은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서 다 어때요? 부담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없는 거죠.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 지원을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된다라는 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결해 볼까요? 자, 빈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가와 제시문 나의 주장을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게 이 문제를 쪼개서 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 교실 속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실 속에서는 가나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설명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채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논술과 마찬가지로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건 논술을 말로 표현한다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구술이라는 말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내가 이걸 알고 있어라는 채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자 보십시오. 빈궁의 원인을 가와 나를 쪼개서 보는 거죠. 따라서 가 볼게요. 자, 저는 일단락에 집중해야 된다고 봤는데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해 고용구조의 재편과 소득 격차 심화를 들고 있는데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개인의 문제는 아니야. 결국 사회 전체 경제 구조 변화. 그러니까 로봇으로 사회가 대표되면서 사회 경제 모든 구조가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빈궁을 일종의 도덕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범죄라는 건 자, 도덕적 범죄라는 건 범죄는 누가 저지르나요? 바로 개인이 저지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빈곤의 원인을 재시문가와 나는 다르게 보는 거죠. 재시문가는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재시문나는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라고 해서 꼭 공통점 얘기가 아니고 차이점을 부각화시키는 거죠. 원인을 똑같이 일부 외부적 원인을 찾고 있는데 빈곤의 원인을 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개인적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각각 달라지는 거죠.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제시되어 있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제시문의 요소를 이용하는 거죠.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명시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것이 정책적 측면이라는 걸 꼭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사회적 측면이기 때문에 해결책 자체도 사회적 측면에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통한 사회를 재분배해야 되는 거죠. 사회 재분배. 그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에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제시하고 개인적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철저하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개인의 노력인 거죠. 개인의 책무성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자, 요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까요? 아마도 출제를 하게 되면 자,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원인부터 반드시 찾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을 그대로 도출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은 자, 가의 원인은 이거야. 나의 원인은 이거야. 가의 해결책은 이거야. 나의 해결책은 이거야 라는 걸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논술처럼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요소가 다 있으면 만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항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제시문 다와 라를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 제시문 다를 아까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어휘가 무엇인지 혹은 핵심어가 무엇인지 중요 문장이 무엇인지 어디가 중요할까 어디가 조금 여유로울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줄여서 돈을 버는 활동이 기꺼이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런 활동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 자를 놓고 대조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부리를 놓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의욕적이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여가 시간도 필요 없다. 돈을 벌겠다는 의미고 반면에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여가 시간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세금 제도로 빈곤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누군가의 여가를 압수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같은 목적으로 누군가가 번 돈을 압수하는 것들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장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 문장을 선명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추상적인 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표를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겠죠. 자, 노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여가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자,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자기가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노을 전체 두 쪽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재분배론자들의 논의는 추가적인 노동이 없이도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 쾌락을 위해 더 일하고 그에 따라 돈을 더 버는 사람에게만 또 다른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분배라는 건 철저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더 벌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는 측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비물질적이거나 비소비적 욕망을 추구하는 일을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여기 이제 자칫 이게 명확히 나오죠. 자신의 욕망이 물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만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필자는 이쪽 방향에다 서 있는 거예요. 왜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계약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런 계약은 더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자, 이건 문제가 있다. 노동 의욕적으로 봤을 때도 더 벌고자 하는 사람의 일부 제약을 둬서 나눠주는 형평성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라입니다. 자, 요건 앞에 설명했던 건데요.
요거 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죠. 최대 수준의 복지 혜택인 거죠. 그렇죠? 그럼 30% 소득 백분의 30%요 학생 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득이 좀 낮은 부류가 되는 거고 이쪽은 소득이 좀 많은 부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백분위가 높을수록. 자, 그러면 하위 계층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올려주는 거죠. 복지 혜택을. 복지도 올려주는 거고. 자, P를 기준으로 P를 넘는 사람들은 복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부가 G에서 G1으로 올리고 싶다는 거죠. G에서 G-로 만약에 복지 혜택을 더 주고 싶다. 라고 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제시문 라에 설명한 건 P에서 P-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가령 70등 하는 친구들, 예전에는 100명 중에서 뭐 한 80등 하는 친구들까지는 복지 혜택을 줄였다면, 그리고 71위부터 80위까지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더 주기 위해서 71위부터 82 학생들도 복지를 줄여버리는 거죠. 여기가 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가져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2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 G값에 따라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노동 의욕. 그렇죠. 이거는 재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그림 1이라면 그림 2 같은 경우는 노동의 의욕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사실은 요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실선이 하위 계층이라는 거죠. 하위 계층은 보시면 노동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꾸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좀 꺾이는 부분이 좀 있죠. 반면 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계속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위 계층보다는 노동하고자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하다가 좀 떨어지는 형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시문에 따른 발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라의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라고요. 그러면 이 표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평가해 보라는 얘기죠. 그럼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평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건 단계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잘라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둘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라. 제가 이렇게 제기해놨는데 먼저 요약부터 하십시오.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럼 아까 있던 표를 요약해 볼까요? 하위 계층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제시문나의 평가라고 했습니다. 자, 하위 계층 실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 하위 계층이죠, 그죠? 하위 계층 실선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그림 2에 가로축 3분의 2 수준까지 노동 의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하위 계층 지원이 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제시문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서는, 자, 조금만 땡겨갈게요. 제시문 여기 있군요.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복지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악이 될 거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표를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아이고 잠깐만요. 신기하게도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꺾이는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여기 꺾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이렇게. 그쵸? 꺾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3분의 2 수준까지 노동의욕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위 계층 지원이 그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려는 제시문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또는 3분의 2를 넘어야 비로소 노동의욕이 감소하므로 제시문 나의, 이게 같은 얘기고요. 제시문 나의 주장은 제한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니까 물론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면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맞고 일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합하자면 하위 계층에 지나치게 많은 복지 혜택이 들어갈 때만 그들의 노동 의욕은 감소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구간으로 따지면 이 앞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에 대한 평가인 거죠. 다 주장을 평가하는 건데요. 자, 볼게요.
자, 다 주장을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다 같은 경우는 결국 세금 제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그죠? 지원할 때 이 입장 자체가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보면 자, 상위 계층 조사 결과에 근거한 재심은 다의 평가입니다. 자, 가로축 3분의 2 수준까지 노동 의욕이 유지되므로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상위 계층들은 어차피 복지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경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구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욕구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재분배 정책이 상위 계층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는 가로축 3분의 1을 넘어야 비로소 노동 의욕이 감소하므로 재심은 다의 주장은 제한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니까 자, 완벽하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요 구간에서는 상위 계층도 꼬꾸라집니다. 최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다 보면 노동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맞고 일부에서 틀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타당한 거죠. 종합합의자면 강도 높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때만 상위 계층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너무 강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위 계층도 어느 정도의 노동 의욕이 유지된다. 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위 두 개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다 모두 재분배 정책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나가 소득 하위 계층의 의욕 저하를 다가 소득 상위 계층의 노동 의욕 저하를 우려하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주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나 같은 경우는 하위 계층에 집중했다면 다 같은 경우는 상위 계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자, 재심문 라와에 나타난 국가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복지 수준이 최대로 높여지지 않는다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혹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쓸 경우는 소득 상위와 하위 모든 층에서 노동 의욕이 결국은 저하된다는 거죠. 구간별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앞에 나온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일은요. 수능과 함께 시간 나실 때마다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앞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지. 자, 가령 가와 나의 제시문이 같은 편인지 상대편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관점을 지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어진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조금 배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연습할 수는 없고요.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옆에다가 적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다른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과 관련된 재시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 강원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